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050회 저희 정책 직시 포럼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행정당 정광호 교수고요. 오늘 저희가 발제자 한 분, 토론자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뭐 주제는 여러분 이제 저기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ESG하고 과학기술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로 오신 김정곤 교수님 먼저 조금 큰 박수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 이용규 중앙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발제하시기 전에 잠깐 두 분 교수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민대학교에 계신 김정곤 교수님은 이 행정학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해서 뭐 과학기술 분야 교수님들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행정학 쪽에서 제일 그쪽에서 간판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뭐 학술 연구도 뭐 탑 수준에 가 계십니다. 그 리서치 팔러시라고 있어. 그게 이제 소위 그 기술 정책하시는 분들의 그 탑 저널인데 거기도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출간 다 하시고 해서 저는 뭐 이거 몰랐는데 최근에 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쪽에 활동하다가 좀 보니까 그쪽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뭐 리서치 팔러시하고 뭐 테크놀로지 뭐 포캐스팅 소셜 체인지인가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테크노베이션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서치 팔러시가 이제 가장 오래된 그 분야의 탑 저널입니다.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가 자문 활동 하시면서 상당히 이 분야에 이제 오랜 경험과 또 식견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이용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규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그 법학과에 아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계시고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최근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표준 정책 관련해서 중앙대학교에 이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거기 이제 학과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 표준 정책 쪽에서도 이제 뭐 대가신 것 같고 그 ESG 관련해서 아마 오늘 또 좋은 토론이 되실 것 같아서 포럼에서 모셨습니다. 예, 조금 저기 시간요. 김종곤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용규 교수님께서 한 10분에 15분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여러 가지 질문 받고 해서 오늘 아마 한 1시에는 좀 정확하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셨으면 김종곤 교수님 발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범입니다. 제가 과학기술과 행정 또 R&D 매니지먼트 이쪽으로 올해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 한 7, 8년 전부터는 ESG를 이제 좀 논문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ESG가 또 화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자문 또 공기업 자문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또 ESG 그 인덱스 보통 이제 발표된 거는 MSCI 지수 뭐 23개 내지 25개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제가 한국도로공사에 자문을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ESG 지표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해보니까 한 기업에 ESG 지표가 제가 11,800 몇십 개를 해줬어요. 그 보니까 전부 ESG를 하다 보니까 지표가 이제 창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ESG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ESG와 관련된 지표와 어떤 그 조직을 연계해 보면 ESG는 조직 전반에 걸친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ESG 지표만 봐도 그 기업이 뭘 목표로 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리스크 팩터가 있고 한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쭉 그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양을 보면은
ESG에 대한 담론은 주로 이제 어떤 담론이 있냐면, ESG는 해야 되는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어떤 이제 합의, 묵시적인 합의, 또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2025년, 뭐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 기관도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 알고 있고 2030년에는 모든 기업이 다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ESG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적응을 하고 선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 요인 또 과학기술의 역량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는 분야가 ESG다. 그럼 결국은 ESG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은 과학기술적 팩터에 이제 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데 막 부담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다. 또 기업이 이제 앞으로 그린 어떤 워싱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뭐 기술적 팩터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ESG는 기업이나 어떤 그 공공기관에 과학기술 요인이 작용하는 데는 크게 보면 환경 분야입니다. 역시 탄소 저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질 오염 문제 뭐 이런 건데 토양 뭐 이런 건데 일부 사회적인 분야에도 이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ESG는 크게 보면 건강하고 착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고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규정지어지는 게 ESG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제 뭐 RE100이라든지 그러니까 Reusable Energy 100% 그다음에 EU 텍사노미 이런 데 보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RE100에 가입도 하고 하는데 주로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그 양상이 뭐냐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겁니다. 사와서 달성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다, 뭐 삼성전자다 하는 그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에는 아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죠. 지금 거의 하는 걸 저는 못 봤죠. 연구도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깊이 안 봤기 때문에 아직 그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EU 텍사노미 요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가장 큰 얘기가 되는 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EU 이제 텍사노미에서 요새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EU 텍사노미 이 그린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또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장을 지금 경주에 건설 중에 있는 거지 건설이 완공된 게 아니죠. 그러면 고준위 폐기물 예를 들어서 사용 후 해결료 이런 건 다 어디 지금 보관하고 있냐면 핵발전소 돔 안에 수조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커패시티가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장도 없는데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EU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 적어도 3만 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지각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폐기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가 있을 때 이제 원자력 발전 사고 우리가 근처 나라에서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축적됐을 때 원자력 발전이 EU 텍사노미의 그린 에너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 이제 보면 월마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 중에 하나고 월마트의 고민은 뭐냐면 모든 공산품이 월마트로 다 모입니다. 유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산품의 생산 과정에 있는 탄소 배출의 어떤 그 풋프린트 우리 지문처럼 그 풋프린트가 월마트로 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데서 요즘 얘기하는 게 선박 운송 회사조차도 아니면 그 생산하는 생산업체한테도 탄소 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적에는 구매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아는 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는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ESG는 기업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ESG 성과 수준이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ESG 소셜 부문 같은 경우에 소셜은 뭐냐면 이게 인권 경영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S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럼 인권 경영 종업원에 관한 겁니다.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거 저 복잡한 말씀하지 마시고 한 말씀으로 해라. 인권 경영입니다. 인권 경영. 예. 종업원이 다니기 좋은 회사, 종업원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회사, 조직 이걸 만들자. 그 다음에 복지를 하자. 그 다음에 갑질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육아시설이라든지 타가시설 이런 것만 잘하면 S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역 주민에 대한 S. 그게 이제 우리가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ESG 인클루전은 뭐 흑인 뭐 배척하고 유색인종 배척하고 이런 것도 인클루전이지만 주민들을 배척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을 배척하지 않고 이것도 인클루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인클루전을 잘할 수 있냐. 또 그다음에 전혀 지금 얘기 안 되고 있는 거는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우리가 웰페어 테크놀로지라고 하잖아요. 복지 기술. 이런 거 개발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거예요. 얘기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는 뭐냐면 한마디로 또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윤리경영입니다. ethic. 경영에 있어서 ethic. 그래서 거버넌스를 한마디로 하면 ethic입니다. ethic. 윤리경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건 내 회사인데 그리고 내가 지분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전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세웠고 내 회사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관계자 경영을 해라. 그러니까 내 회사라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가지 말고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 그다음에 일반 지역사회 주민, 국민, 그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거버넌스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또 더 구체적으로 가면 뇌물 받지 마라, 브라이브 이런 거 받지 마라. 우리나라 김영란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거버넌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ISO의 그 한국 우연이거든요. 그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위원회 몇 가지 그 워킹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ISO 문건들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 앞에 이제 이용규 교수님도 이제 표준에 관계하시는데 저도 이제 표준협회랑도 그래서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버넌스를 해석을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해석이에요. 거버넌스. 이게 이제 거버넌스를 해석하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얘기들이 자꾸. 그래서 이걸 지배구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협치라고 해요. 거버넌스 협치.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굿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IS 그 용어 중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저는 굿 거버넌스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이걸 해석을 해야 돼 한국말로. 그래서 결국은 막 서로 싸우다가 우리나라 좋아하는 게 모범이잖아요. 모범, 타의 모범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범 지배 규준이라고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표준협회에서 해놨어요. 네, 모범 지배 규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뜻하고는 많이 달라지죠. 국가버넌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냥 저 윤리 경영, 착한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지금 내가 국가버넌스를 하고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좋은 거지. 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국가버넌스가 아니고 이건 힘들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는 게 이것도 기술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게 간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무슨 뭐 주인 대리인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 안 따르고 이제 대리인만 이제 자기들 이제 생각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주주의 그 소액 주주 참여시키는 문제 이거 막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그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딱 투표할 수 있게 하면 가장 그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킹의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기술적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그 논문 요새 이제 ESG하고 기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들이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외에도 보니까 ESG하고 이제 IT 컴퍼니 그 이제 시장 가치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역시 이건 뭐 무슨 소리냐면 IT 컴퍼니 중에 ESG 등급이 낮은 회사들 있잖아요. 예? 낮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ESG 어떤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회사를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는 제가 이제 또 다른 가설을 세우면 그 IT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ESG 프랙티스를 실시할 때는 회사 가치뿐만 아니라 기술적 가치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번 볼 수도 있나 싶어서 기회가 되면 또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ESG 퍼포먼스하고 그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인데 그래서 지금 미스가 있다. 미스. 그게 뭐냐면 이제 신화. 잘못된 신화. 뭐냐면 그럼 ESG 퍼포먼스가 높으면 과연 그 기업의 어떤 성과 또 혁신 성과도 높을 거냐. 그래서 여러 연구가 이건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ESG 열심히 해봤자 그게 아닌데 왜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제가 반론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연성 규정이기 때문에 ESG가 아직도 연성 규정 아시잖아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게 강성 규정이 돼간단 말이에요. 점점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25년까지 우리나라가 뭐 ESG를 꼭 해야 되는 거다 아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회사들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ESG 그 레이팅이 얼마냐 스코어가 얼마냐 이게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그 이제 협력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퍼스트 티어 협력 업체 말고 저 세컨드, 서드, 포스, 피프스 그 티어 그
협력업체들도 우에서 하니까 자기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이 좀 답답한 거죠, 오히려. 그리고 요거 보면 그 말하자면 지속 가능 발전하고 그 무슨 ESG 퍼포먼스하고 관계 이런 게 어떠냐?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업의 제가 이제 기업 자문도 좀 하고 기업의 그 이제 ESG 인덱스 그 도출도 제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 이 회사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는데 이거 설명하기에 처음에는 힘들어요. 뭐냐면 나중 되면 알아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건 ESG의 일부분이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지표상으로 보면 한 5% 정도 그거하고 ESG를 다 한 걸로 안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냐 ESG 퍼포먼스가 높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기술 수준이 높은 회사가 될 수가 있고 또 퍼포먼스도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소리냐. 기술적 퍼포먼스, ESG 관련된 기술적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는 기업은 ESG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팩터가 중요하다. 그런 거고. 탄소 중립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목표거든요. 물론 30년 가까이 남았지만 불가능한 목표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와의 어떤 탄소 배출의 관계는 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반.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가.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 장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국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국가 ESG 등급이 3등급이에요. 우리나라는 1등급이거든요. 근데 왜 1등급이냐 봤더니 초기라 그래요. 초기. 예, 초기. 예,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다 이 정도인데 근데 요 최근에 들어서는 ESG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상당히 문제인 거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퇴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탄소 배출이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왜 ESG 등급이 낮냐 에너지 산업이 커서 그래요. 캐나다 같은 데는 아주 근본적으로 ESG 점수가 좋을 수 없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 산업. 네.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고 오일 쉘 같은 거는 아시죠? 그 생산하는 방식 고압 물 호수로 지표면을 깎아요. 깎으면 그 알갱이들이 나와요. 그 원유 알갱이. 그거를 증류해가지고 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드릴링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지. 그거 뭐 한 200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근데 환경에는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별로 아직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다 이제 했죠. ESG 경영 선포를 했는데 경영 선포를 한 거예요. 사진 찍고. 네. 한 거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하다 보면 이제 놀라죠. 짧은 시간에 ESG 경영이 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한국도로공사를 2년 연구를 해줬거든요. 그 2년 연구한 게 뭐냐면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가 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다고요. ESG 경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원이 5,000명이면 5,000명 각각의 그 구성원들이 ESG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표 개발은 제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설 작업할 때도 요새 염수 분사하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로 표면에서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소재로.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이제 대형 회사들이 에너지 회사가 많죠. 미국 같은 데. 네. 근데 그 회사들이 ESG 스코어하고 퍼포먼스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회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그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소위. 이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담배 회사가 폐암 연구 특허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생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 핵심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런 회사를 보조를 하든 정책을 같이 가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 ESG 친화적인 회사로 바꿔가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혁신적인.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이제 이게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하는데 ESG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회사 이름 얘기하고 뭐한데 이제 현대 무슨 그 관련 회사 그 이제 ESG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총괄 매니저더라고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한 1시간 했는데 자신만만하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그 뭐 요새는 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관련해서 그 물류 관련 아까 이영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표도 제가 한 1,400개인가 이렇게 개발해 놨어요. 제가 딴 목적으로 했는데 그 니네 회사 몇 개나 했냐니까 막 자랑스럽게 한 78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 갖고 되지도 않죠. 구체적으로. 몇천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의 ESG 요소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투자 뭐 이런 거 SDGs라고 이제 UN에서 한 그 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17개, 그다음에 ISO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리즈가 뭐 여기 몇 개만 적어놨지만은 무지하게 많은 시리즈가 ESG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O가 여기서 고민에 빠진 게 지금 전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ESG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너무 덜 포괄적이다. 그래서 계속 개정 작업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이 ESG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보면 기업 경영 전략. 아까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기업 경영 전략과 ESG에 관해서 또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보면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예요.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 글로벌 이슈, 산업 기업별 특성 관련 환경사회 문제, 가치사슬 아까 말한 물류 관련 환경사회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분석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소위 그 좀 생으로 한번 먹어본다고 요 기업을 한번 해봤으니까 딴 기업에는 그냥 적용될 거다 이래서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공유하는 그 지수가 5% 미만이에요. 또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우리 조교님들이고 그런데 조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수들한테 최악의 그 분야다. 이렇게 진짜예요. 아마 해보시면 알아요. 예,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면 배제적에서 포용적으로 가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고탄소사에서 탈탄소사로 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요새 뭐 디지털 트윈이니 뭐 이런 게 좌곤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 제가 한번 언젠가 시간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꼭 알아야 될 좌곤이 한 5,0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분야를 그래서 관심을 가졌나 봤더니 저는 아까 소개받을 때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관리 경영 이쪽을 했는데도 과학기술 매니지먼트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하고 제 첫 직장이 키스트예요. 두 번째 직장이 카이스트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동경대 있을 때 동경공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하신 분 평생 그 공학하신 분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금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예타 위원회 같이 했거든요. 예타 위원회. 거기도 보면 R&D 예타 위원회 했잖아요. 우리 금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맨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 매니지먼트만 하신 분은 숨이 탁탁 막히죠. 전부 공학적 용어, 엔지니어링 용어, 사이언스 용어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테크놀로지 용어. 그런 거다. 그 왜 필요한가? 요건 안 하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냐? 투자를 못 받는다. 왜 못 받냐? 무디스가 2020년에 처음으로 국가별 ESG 스코어를 발표했어요. 등급을 발표하고 CIS 점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한 ESG 스코어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블락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경 2천조래요. 그 투자할 수 있는 가용 바로 저 블락락 레리핑크 회장이 야 투자해. 그럼 할 수 있는 가용 투자 자산이 1경 2천조랍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투자 기관이 여기 하지 마, 저기 하지 마 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요새 레리핑크라는 그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PRI 이걸 처음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ESG 퍼포먼스가 낮은 회사는 ESG 그린 펀드 이런 거 투자하지 마라. 펀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기관 저 ESG 퍼포먼스 낮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돼서 고금리 사회가 갑자기 됐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채권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불이익이 크다. 이 말씀드리고요. ESG 투자 추이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머스크 회사 배거든요. 이게 이 하늘색 배 이거 보면 머스크 이 덴마크 회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 덴마크는 뭐 먹고 살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잘 먹고 살더라고요,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 높은 거예요, 항상. 이 머스크가 요새 고민에 빠졌어요. 월마트 회장한테 작년 초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아직 편지를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회장끼리. 우리나라에 그 물건 실어올 때 지금 저 무슨 벙커시유 이 화석연료 떼는 그런 그 배로 실어오는데 그걸로 실어오는 건 안 된다. 몇 년 그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 죽었다가 기사회생한 이유가 뭐냐면 LNG 추진 선박이에요. 한국이 LNG 추진 선박의 건조 능력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 조선소, 뭐 현대미포, 뭐 삼성 조선 이런 데가 다 죽어나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거제도 막 아파트 값이 뭐 거의 좀 하락을 했다가 요새 회복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LNG인데 LNG 추진 선박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그 이 퍼센티지는 일반 화석연료 그 디젤이나 이런 것보다 50% 절감합니다. 50%.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스크가 했잖아요. 머스크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보면 그린 메탄올 퓨얼 메탄올로 추진되는 컨테이너십을 만들어라. 그 메탄올로 하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밖에 안 나와요. 기존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문제고 또 이제 엔진을 바꿔야 되거든요. 선박 엔진. 여기에 맞게. 그래서 이런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한 20년 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여기는 안 썼지만 암모늄으로 추진을 해라. 요건 거의 안 나온대요. 탄소 배출이. 그래서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Sustainable Shipping이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운송 이런 걸로 간다. 이 기술적인 문제고 이건 의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에
얘기했듯이.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한다. 요게 이제 LNG 추진 선박입니다. 이걸로 우리나라 그 회사가 이제 기사회생했죠. 기사회생. 거의 세계 선박 수주의 95% 정도를 우리나라가 해요. LNG 추진 선박을 거의 다 압도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전기 추진선이라는 게 또 나와요. 전기 추진선. 요 이제 이런 걸 지금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 그 이제 회생 동력이라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전기 자동차 회생 동력이 이런 기술이 거의 효율성이 거의 없어요. 전기 자동차 보면 뭐 회생 동력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에너지의 한 1%나 동력이 다시 재생될까 그 정도거든요. 이게 거의 돼야 돼요. 배가 가면서 에너지도 쓰지만 다시 에너지도 만들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시도고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저 보여주는 대로. 이제 거의 공학이나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쉐빙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온난화 때문에 다 나쁘지만 온난화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이 북극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북극해. 북극해가 노던 씨 루트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 두세 달밖에 못 다녔으면 요새는 한 서너 달, 대여섯 달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빙선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지금 쉐빙선 기술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졌어요. 그래서 남극 세종기지 그거 세워가지고 무슨 펭귄만 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돈도 많이 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쉐빙선 만들 생각을 했고 기술 개발을 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죠. 이게 1, 2 가면은 왜 ESG하고 관계 있는 거냐? 저 라우트를 저기 저 어딥니까? 저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는데 일로 가면 많이 절약이 돼요. 몇천 킬로미터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작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우조선의 해양에서 작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루사노프라고 이 배가 쉐빙선이자 LNG 캐리어고 그 북극 항로 위에 그 러시아 북부에 가면 LNG의 아주 이 생산 기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실어오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큰 사업이다.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건 우리 이제 회사 거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국민연금 같은 연금도 ESG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가 그래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술적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회사 것도 보면 기술적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주는 거면 기술적 요소를 무지하게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경영 지표. 근데 이거 보면 이제 환경 지표 중에 이제 강한 게 이게 더 길게 나가고 그죠? 이제 거미줄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표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회 구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지금 보면 무디스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이 신용 등급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잘못 평가받으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디스에서 하고 있는 게 MSCI 지표거든요. 이게 모건 스탠리 지표 요 정도예요. 그래서 밝혀진 지표는 요 정도. 그다음에 기업이 실제적으로 하는 건 아까 국민연금 지표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ESG 경영에는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한국도로공사 얘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그쪽에는 제가 그 비밀 유지 그거 많이 썼어요. 그것만 보면 한국도로공사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지표만 봐도 안 가르쳐줘도 그 얘기고요. 이건 사회 책임 경영 지표,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보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작년에 처음 무디스가 발표한 건데 한국이 퍼스트 티어에 나오잖아요. 선진국 중에 미국이 세컨드 티어, 일본이 서드 티어예요.
일본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ESG 힘들고 지금 환율도 아니 이자율은 한 번도 못 올렸잖아요. 우리나라 6번 올릴 동안에. 근데 저는 이자율 생각하면 일본 가서 살고 싶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자율 올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ESG 능력도 안 돼요. 이게 부가가 되면 일본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퍼스트에 보면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까 덴마크는 머스크 선박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라고 독일 정도, 예, 독일 정도만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위스하고 그죠? 예, 그런 정도. 자, 그다음에 뭐 등급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강 보니까 저 S 등급은 한 회사도 없고요. ESG 등급으로 A 플러스 A 회사가 극소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극소수예요. 뭐 별로 없어요. 지금 한 14%, 15% 이하. 근데 A 정도 받아야 이게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 B 플러스가 17. B 정도면 거의 퇴출 우려거든요. 퇴출. 거의 퇴출 쪽에 많아요. 34.2, 31.1, 2.9. 이거 퇴출이거든요. 이건 못 받아요. 펀드 투자를 못 받아요. B 플러스도 거의 안 할 거예요. 네. 앞으로 문제다 우리나라가. 요거는 이제 뭐 레퍼런스.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김정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ESG가 이제 과학기술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이제 과학기술에서 좀 저희가 찾아보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좀 관심을 갖고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거 환경 ESG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잘 들고 이어서 저희 그럼 이영규 교수 한 10분 정도로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 교수님이 저거 했던 이유는 제가 중소기업 상대로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1년짜리래 작년서부터. 그 이유는 제가 이 표준학과를 만들면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해마다 제가 새로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산자부에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저도 작년서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제가 책을 여기에 나온 책 하나 50개 읽어봤어요. 그리고 논문도 한 편 썼어요. 그런데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핵심을 못 꿰뚫고 있어요. 저자들도. 제가 한 50개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제가 이거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큰 얘기가 행정학과 교수님 이거 개발해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시장 자발적인 활동이에요. 기관 투자자. 그 아까 얘기한 그 블랙락이라든가 레리 핑크 회장뿐만 아니라 뭐 그 스위스 크레딧이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예요. 윤리 경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 그 노예 해방 문제에서부터 이 경영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떴느냐 하면은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만 보니까 재무제표 외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혹가다 망할 수 있는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 왜냐? 갑질하거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 산업안전이라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인터넷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나쁜 기업으로 몰렸다가 하면은 그 판매량이 훅 떨어지는 거라.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미스터 피자나 칼도 그랬고 요새 파리바게뜨도 사람 죽는 바람에 엄청나게 매출이 줄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 못 받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그 투자기관들이 우리 돈을 가장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무제표 외에 비재무제표를 봐야겠다. 그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기관들이 ESG 경영 평가 기관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디스도 지금 하고 있고
뭐 MSCI라고 그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큰 브럼보건이 이런 데도 다 하고 이제 무디스 같은 데 하면서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인용해서 투자해 줄 건가 말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스비례라고 비재무제표 그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산업별 12개로 재무제표를 그 비재무제표 ESG 그 지표수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크로스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같은 인더스트리 내에 누가 환경 활동을 잘하고 이 활동 S 활동을 잘하는 거라는 거지 크로스 인더스트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철강이나 시멘트 업계는 엄청나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의 카테고리에서 싸우는 거지. 그게 크로스 해갖고 금융은 하는 데는 항상 1등하게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보겠다니까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겼고 기업은 어떻게 되죠? 기업은 그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UNPRI라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레이핑크가 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 900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가입했는데요. 그래서 촘촘히 그런 데가 가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걔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돈을 투자받기가 어려운 거라. 물론 소액 투자는 조금 여기에 가입하는 데가 여기 천여 개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도 받을 수 있지만 큰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는 이게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그러죠. 주주 자본주에서 이해관계자 옛날에는 CEO가 사회적인 얘기 안 하면 오히려 배임행위예요. 환경 법적인 거 훨씬 더 하면은 내가 환경에 관심 있으니까 더 투자하겠다. 주의 입장에서는 배임이에요. 사람 안전 불필요한 그 법에서 요구하는 거 훨씬 더 큰 돈 들여서 앉아서가 안 난다. 그거 어떻게 보면 주주가 보면 배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친사회적 활동이 보상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받는 거라. 왜냐? 이런 걸 잘하면 ES 경영의 점수를 잘 받으니까 저리금융을 받고 그 환경 아까 얘기하고 있죠. 환경에 투자하는 거 환경 채권이라요. ES 채권이라는 게 환경이거든. 그 기계를 바꾸거나 뭐 이러면서 그 돈을 저리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갖고 자기가 그런데 쓴 돈을 회수를 가능한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제기구들은 이런 거 더 하라고 푸시업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도 푸시업하라고. 정부가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인데 2025년까지 2조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데는 공시하라고 된 증권거래소에다가 ESG 경영보고서 혹은 지속경영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투자기관, 기업, 국제기구 또 인류 사회가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도 루즈하지 않는 거예요. 다 윈윈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두 번째 키워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발전과 ESG는 어떤 관계냐?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지금 ESG 영향이 인류 영향의 삶에 긍정적인 미친다고 지금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과학기술 발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죠. 산업혁명과 환경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산업혁명과 같이 시작된 문제예요. 왜냐?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갖고 먹고 살고 했는데 무슨 기계가 동력이 있어야 뭐 탄소 배출을 하죠. 산업혁명이랑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 환경 파괴는. 그런데 과학기술이 우리 생산성을 높여서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보다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환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산업 안전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거 쓰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손가락도 잘려. 이런 문제가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ESG 영향이나 과학기술이나 발전이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인류 삶의 질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은 인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죠? 친환경 요소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ESG 경영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죠. 지표 3개를 본다. 사실 이는 기업이 제조나 최종 생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 시작할 때는 제품만 봤는데 지금 프로세스를 봐요. 프로세스를 한 70%를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평가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는 C급을 주고 어떤 회사는 A급을 주는 이유가 평가 기간마다 평가 방식이 다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제조물에만 핵심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좋은 회사예요. 프로세스를 보면은 재료 만드는 과정을 보면 테슬라는 자동화가 많이 돼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라. 탄소 배출이 큰 거라. 그걸 보는 회사는 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가 ESG형이 개떡이다라고 막 떠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과학기술 발전과 삶의 질은 형상의 관계가 있어요. 정의 관계가. 그럼 ESG 경영은 뭐 하느냐? ESG 경영도 삶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좋게 살자고. 그것을 여기서는 조별 변수를 역할해요. 지금 우리가 ESG 경영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게 시작된 지 몇 년 안 되고 국제기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룰도 셋업이 안 됐어. 되게 재무제표는 그 IFRS라고 그래갖고 국제 기준이 딱 설치돼 있고 그 룰에 의해서 회계 법인들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다 평가하고 그걸 그 서류를 보고 신용평 평가기에는 무디나 S&P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매기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 분업화가 안 돼 있어. 지금 아까 여기 자꾸 앞에 김 교수님이 든 자료의 MSCI는 모건 스테인은 어떤 회사예요? 투자 회사요. 또 컨설팅 회사요. 하면서 여기에 평가도 해. 거기다가 이거 잘못된 애들이 오면은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업역이 이해관계자의 업무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일 뿐이요. 근데 지표도 김 교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 150개 정도가 지속 경영 보고서라고 ESG 경영 보고서 타입을 만들어내요. 그거 보면 한 150페이지 쳐놓아요. 거기에서는 다 적을 수가 없는 거라. 기업이 그 ESG 경영 평가 보고서 평가하는 기관은 많게는 MSCI가 한 8천 내지 9천 개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지금 ESG 경영 평가 ESG 경영 기준원으로 바뀌었어요. KCGI가 얼마 전에. 거기는 한 1,000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지표 몇 개냐? 한 150개 돼요. 그 중에서도 다를 적칠 수가 없어, 제대로. 그래서 이제 중대성 평가하는 걸 해요. 우리 기업은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서 보고서를 만들 거고. 그래서 ESG 경영을 하게 되면은요, 그 푸시를 해줘요. 우상향으로 올려줘요, 이걸. 왜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제 기업만, 투자자만 갖게 있으면은 정의감이 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환경 기술을 더 쓸 테고 사람 안전 기술을 더 쓰게 되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런 기술이 자꾸 더 선순환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투자자만 보고 있는데 투자기관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까지 가면 소비자도 내가 물건 살 때 이 기업의 ESG 경영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보면은 I1에서 I3로 확 올라가요. 왜냐?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자꾸 살 테니까. 친환경 기술 회사의 제조 라인에 깔 테니까 산업 안전에 더 깔 테니까 그것이 선순환 쪽으로 기술의 발전을 더 갖고 올 거라. 그래서 저런 모델로 올라갈 거라고 그 상향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봐. 사실 여기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은데 ESG 경영은 지금 이제 맛보기로만 들으신 거예요. 이 신흥국가의 입장은 또 전혀 달라요. 내가 여기 간단히 써놨는데 신흥국가는 이거랑 틀이 다른 게 이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ESG 경영이 세계론적 음모라고 봐요. 왜냐? 환경 누가 맞춘 거예요? 산업혁명 누가 한 거예요? 선진국이 해갖고 산업 다 환경 해놓고 지금 제조업이 어디로 갔죠? 신흥국으로 가니까 신흥국에 가서 거기서 탄소 배출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국제적 스탠다드 쫓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EU 공급망 실사법이 뭐요? 전 세계 비슷하게 가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흥 국가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장이. 왜냐하면 규제가 비슷해졌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전기값이죠, 설비값이죠, 인건비죠. 인건비, 설비값은 똑같아요, 전 세계가. 어차피 사오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잖아요. 신흥국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지금 현대자동차 10% 안 돼요. 그럼 메이드 인
베트남을 95원 주고 살 건가, 메이드 인 저머니나 메이드 인 US를 자동차를 100원 주고 살 건가 해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장을 리쇼링 한다는 정책 아시죠? 공장을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강제로 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정책이 크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신흥국가들은 너희들이 진짜로 전 세계가 그 환경 무역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 공유하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국유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 세계가 환경적으로 훨씬 좋아질 거 아니냐?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제조업이 이동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우리 이거 조진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은 신흥국가에 있던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TBT라고 있는데 제가 표준학과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TBT에 대해서 내년서부터는 아주 제가 서티피카이 과정도 만들어갖고 신기술 있죠. ICT가 어떻게 다른 나라가 세계적으로 못 들어오게끔 기술 기절 집어넣는가. 그거 연구해갖고 그 미래 세대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보면은 과학기술과 ESG와 인간 삶은 긍정적인 방향이고 요거는 조절변수 역할을 해요. 정부의 역할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거는 법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만든 규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가 기업과 투자기관들과 UN 혹은 다른 국제기구들이 자발적으로 세상을 살기 좋다고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작은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규제가 다른데 이걸 실질적 규제, 법적 규제에서 사실상 규제로 이동시키면서 국제 규제를 비슷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 그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예, 지금까지 김정근 교수님 발표와 이영규 교수님 토론을 많이 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우에 뭐 오늘도 관심이 하신다 오시는 질문 한 두세 개 좀 받고 우리 김정근 교수님한테 조금 이제 마지막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편하게 빨리 좀 핵심만 좀 질문 좀 해주시죠. 궁금한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 제가 대답드려도 될까요? 이 지표가 평가 기관이 수십 개가 있어요. ESG형이 평가하는 데가. 그 평가 기관마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지금 지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중대성 평가를 해야 돼요. 머더리티 테스트를. 왜냐하면은 그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그 회사 이야기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축점을 둬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추려내는 게 중대성 평가예요.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보면 사십에 보면은 그 지금 어느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게 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12개의 카테고리에 보면은 대충 적혀 있어요. 지표가 이런 걸 본다고. 근데 그것도 다 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 교수님과 세부적으로 지표가면은 몇백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적을 수가 없는 거라. 그걸 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라는 게 그중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문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지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열심히 쓰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걸 적어야 지속경영 그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추가로 한두 공공기관의 상황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그린워싱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ESG 경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 지표 개발하는 거냐. 좀 아까 그 이영규 교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ESG 머티리얼리티 그 이제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그게 다 달라요. 이거 포항제철이 다르고 수자원공사가 반다르다, 현대자동차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점 ESG 큰 틀을 마련한 다음에 그 이제 농어촌공사도 제가 볼 때는 ESG 지표를 실질적으로 개발할 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켜야 되는 그 ESG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자기 기업의 어떤 그 장기 발전과 관련되는 ESG 지표를 좀 진정성 있게 개발을 해서 그 지켜나가고, 말단직원이 힘들다고 했는데 뭐 세상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ESG라는 거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제 파도에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적응하는 거고, 또 더 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복하는 건데, 뭐 극복까지야 뭐 하지만은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ESG 기업 등급에 리딩 등급이라고 있어요. 리딩. 그 말하자면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기관에서 주는. 그래서 ESG 리딩 컴퍼니가 되면 좋은 게 힘든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고통의 연속이다. 쉽게 되지는 않는다. 뭐든지.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아. 한번 같이. 아, 그래. 온라인. 누가 읽어줬으면 그래야지. 네, 온라인 질문입니다. 강상구 님이 김종범 교수님 사회책임 지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셨는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예. 하나. 사회 책임 지표 중에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본 기업 중에 유니클로라고 있습니다. 중저가 옷을 파는 그 판매 회사입니다. 생산도 하고 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중저가 옷 파는데 회사하고 뭐 불매운동도 하고 한 회사인데, 미국에서 그 월마트에서 아까 월마트 얘기를 했으니까 그 특정 그 옷 몇 가지 종류가 판매 금지가 되고 가판대에서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옷을 만드는데 생산되는 면화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거고, 그 면화 생산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정치 수용소 사람들의 노동력이 그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에 상관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물류 공급망, 글로벌 밸류 체인에 관계가 되는 걸로 돼 있고, S라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그거에 따라서 S등급이 정해지기도 하고, 직원의 복지 수준 뭐 이런 거 하고도 되고, 지역사회의 기여 이런 것도 되고,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기부만 하면 되는 건데, 요새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그 기부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게 다 S에 해당이 되고, 얘는 뭐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그 S는 그게 아니라 기업 내부 문제예요. 내부가 8, 90%요. 남성 여성 차별이 있는가? 안전사고가 나는가? 그 파업이 잘 벌어지냐는 조직의 내부의 문제가 80% 이상이고, 지금 공급망 관리, 지금
1차 벤더, 2차 벤더 얘기는 사실 포션이 작아요. 사회 기여하는 것도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인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S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 활동이랑 연계하고 있는데 그 단어 절대 아니에요.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조직 내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인권 현황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은 세계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 1차 벤더들이 그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까지 따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만 얘기해요. 마지막 한번 질문 짧게 하고.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들은 생산되지 않는 기업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업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 공기업을 어떻게 예비지는 이렇기 때문에 그럼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공공의 이익을 그렇죠.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이랑 그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민간 기업에는 효율성이 떨어져. 더 좋은데 공공이익을 추구를 못하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인류 삶의 질의 향상 아니요. ESG는 그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단어가 바뀌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직 세팅이 안 됐어. 구조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 1단계 초기 단계라. 그러나 이것이 세팅이 계속되면은 재무제표 지금 신용 등급까지 매기는 데까지 인류사에서 1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이거 시작한 지 1, 20년도 안 돼. 앞으로 50년 변동이 되면은 이 트렌드는 바꿀 수 없어요. 왜냐?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1, 2, 사회도 좋은 이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20년 더 걸려야 돼. 내가 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문 교수님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시간이 ESG 워낙 방대한 그 내용을 짧게 할 수는 없는데요. 좀 아까 말씀하신 분이 트렌드라고 했는데 ESG는 트렌드는 아니고요.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트렌드보다 훨씬 큰 거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를 지금은 많이 나신 거예요. 제 정도가. 옛날에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졌거든요. 더 공격적으로.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 같은 데는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전은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데고요. 탄소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 걸 자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한전 같은 기업을 에너지 기업 특히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게 ESG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해요. ESG는 중국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예. 니들 다 발전시켜 놓고 이제 뭐 탄소 배출하지 말라고. 지들은 첨단 산업으로 가고 비탄소 산업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기업이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공기업 한전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됩니다. 그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대 기관, 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여기다가 ESG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셔야 돼요. 그냥 법적으로도 그냥 당연히 그냥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5년부터는 2조 이상 되는 기업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은 지금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뭐 기업하기 싫다는 얘기로 투자자들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아까 농어촌공사 오신 분도 말씀이 잘 안 하고 싶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공부하고 싶어 죽겠다는 사람처럼 거짓말이 없거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약간 그 머리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맨날 뛰고 싶나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건 해야 된다. 네, 해야 되는 거고, 국제 규정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다 동의를 하고 했다. 그다음에 투자회사들 투자를 못 받고,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 조그만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일파만파로 가잖아요. 그 ESG에 있어서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ESG 스코어라는 거는 등급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위의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저희 그 1050회 ESG와 이제 과학기술 뭐 또 전반적인 이 ESG에 관한 이슈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또 연구하시고 현장에 참여해 오신 김정범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또 이영규 교수님 코멘트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나면은 이 주제는 좀 더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조금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당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김정범 교수님, 이영규 교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